지난주 금요일에 지텔프 시험 그 성적 발표가 있었는데 2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네. 뭐 떨어진 입장에서 변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자만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영어 내내 손 놓고 있다가 고작 8일 앞두고 또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게 됐는데 이게 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문법 어느 정도 정리됐고 독해 감각도 이제 완전히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점심 먹고 1시간 산책하는데 산책하면서도 그 영어 단어집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노무사 접수 그 바로 앞두고 이렇게 촉박하게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을쯤에 여유 있을 때 미리 영어부터 합격을 해 놔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을 저도 오랜만에 느껴보게 되네요. 어떤 시험이나 그 자신할 수 있는 시험은 없죠.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어떤 시험이나 최선을 다해야지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뼈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뭐 노무사 시험이 이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행정법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뭐 당장 이제 노무사 준비도 뭐 지금부터 미리 할 것도 아니고 분량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일단 출판사에서 기출문제집이 그 편집 스타일 잡느라고 몇 달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그 시간 때문에 그 다루지 못했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다 다운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작업 들어가서 기출문제 나올 때쯤 아예 변호사 시험 문제도 다 포함하는 걸로 좀 내용을 확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강론도 이론서하고 그 다음 강론 객관식 그 다음 강론 기출문제도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수험 일정에 참고하기 바라고 이 편의 이제 마지막 쟁점이죠.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게 그 2020년에 그 전부 개정과 손색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개정돼 가지고 그 이전의 기출이 이제 거의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2020년도에 그때는 뭐 개정되고 나서 그때는 그 출제가 안 됐다가 지난해 출제 보니까 특히 국회팔 것 같은 거 보니까 변호사는 아직 그 복사 붙이기만 해놨고 문제 검토를 못 했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슬슬 깊숙하게 출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개정된 지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마 좀 더 깊숙한 거 출제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부분은 헌법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적 근거 이거는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공통적인 거죠. 의미 근거인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로 공개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이제 정부상 자기결정권인데 별것도 없죠. 단어 그대로죠. 국가가 그것을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극적 권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용어 익숙하죠. 소극적이라는 침해 배제, 방해 배제를 얘기하는 거죠. 내 사생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오늘날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자기들에 갖는 개인정보를 정부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능, 뭐 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뭐 이런 목록들 다 외워야 될 건데 뒤에 본문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까지 확대됐다. 그다음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적 권리는 물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것도 학설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게 법률유보에서도 우리가 관련된 거 잠깐 다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산 처리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주민 통제가 용이해지고 그 사생활을 쉽게 침범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진술에 대한 녹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녹취를 허용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진술인의 인격 보호의 이익을 비교역량하여 공익적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이거 모를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 이 표현의 자유하고 사생활의 자유, 이 두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결국 이익 형량에 의한다는 거죠. 그 판례, 요지 세 번째 줄 보면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이게 그 유명한 헌법에서 다루는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거죠. 공적 인물은 그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는 사생활의 제한 정도가 넓게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순수 사생활이냐, 공익과도 관계되느냐. 이거 다 외우려고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익혀두면 돼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나 절차, 이용 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비교 역량에서 어느 쪽이 이익이 더 우월한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인데 여기에 이제 헌법적 근거가 일단 나오죠.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이게 10조, 그 다음에 이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게 이제 헌재 입장이죠. 근데 이게 이제 18년도 국회 8급에 출제됐는데 그거 뭐 당연한 건데 정부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적인 영역에 한정된다. 이게 틀린 거로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18년도에 국회 8급, 지방직 7급, 지난해 국회 8급에 출제가 됐는데 그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인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된다. 이러면 틀리죠.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도 은밀해야 돼요. 이미 공개된 보호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 제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 정보기관 보안사였죠. 지금은 이제 기무사에서 명칭이 또 한 번 바뀐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강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문동환 목사님, 김승은 신부님 이런 주요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한 거죠. 그래서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대해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앞에도 음미할 게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이 표현을 음미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부 시행령의 그 개인의 지문정보 수집에 관한 거 있죠.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인데 과잉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헌마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합헌은 아니고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린 거죠. 18년도 지방직 7급에 출제됐고, 그러니까 나이스라고 읽느냐, 네이스라고 읽느냐, 그러다 네이스로 됐나? 이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헌재 결정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요 정도 외우는 거예요. 합헌 결정은 외울 이유가 없죠. 헌법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한번 봐서 뭐 굳이 외우려고 할 건 없다. 위헌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건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해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인데,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거예요. 이건 인맥정보는. 근데 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인데, 이거는 그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나눠봐야 되고, 국회의원, 옛날 새누리당 시절일 때 조전혁 전 의원인데, 그 전교조 그 가입자 명단을 갖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거 위법 인정해가지고 손해배상 인정된 판례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180 국회 8급에 출제됐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애 요청에 따라 이거는 요 부분을 의미해야 돼.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심사했다는 것. 그 법률에 정한 그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존중했다라는 거죠. 위법이 될 수가 없죠. 심사에 이용자의 통신 자료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수집,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이것도 좀 전에 나왔던 거 재확인한 거네. 그 다음에 14번 판례는 439의 최종 결론이거든. 439에 거기 3번 판례 있죠? 3번 판례의 결론이에요.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대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인데, 갑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갑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저거는 뒤로 옮겨서 합치는 게 나을 거거든요. 판단 기준을 하고 연결하는 게. 439 먼저 볼까요? 439에 가면 그 위에 판례 있죠. 2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죠. 학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논점 지난해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안 받아도 된다라는 논점. 일단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요 사안은 번호를 잘못 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오표도 준비되는 대로 올려놓을 건데, 요 3번에 계속 이어지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 형태와 대상행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 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자의 정보 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 제공으로 공개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 제공이 정보 주체의 원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결론, 아까 그 사건의 구체적 사건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인데, 일단 기본권이니까 헌법적 근거인데, 문제는 17조 사생활 그 단일 조항에 근거할 것인가? 아니, 그 학설처럼. 근데 요새는 학설이 잘 출제가 안 되니까
대법원은 10조하고 17조에 도출하는 거 아까 잠깐 봤죠. 근데 헌재는 혼수 상태예요. 그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같은 해 2달 사이에 또 헌법적 근거를 헌법 10조의 인격권,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엽기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2달 사이에 2달 전에 내린 결정하고 무슨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게 헌법 재판관들의 지금 수준이에요. 지가 판시한 것도 지가 기억을 못해요. 참 한심한 것들인데 그냥 수험생을 애울 수밖에 없죠. 그 돌대가리가 낸 결정을 어떻게 예측을 한단 말입니까? 그 보면은 일단 대법원은 10조, 17조. 그다음 두 번째 판례가 옛날에도 출제됐는데 최근에도 18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조, 17조 결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피고인 증인 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의미만이 아니라 인권이죠, 인권. 그래서 외국인도 당연히 되는 거고, 피고인, 증인,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인정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증표가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말을 누가 녹음할 건지, 그 다음에 녹음된 기계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재생 주체에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 규정이 있죠. 그 주거 영역에 있어서의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16조, 그 앞에 조항. 그 다음 18조는 통신 영역에 있어 사생활. 그래서 이거는 일반법 특별법 관계죠. 그 앞뒤로 배치를 해놨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일반법이다라는 거고. 자, 이제 또 재미없는 거 나왔죠. 이거 다 외워야 될 내용들. 목적부터 외워야 된다 그랬죠. 보호대상 정보가 이게 출제가 여러 번 돼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그럼 살아있는의 반대는 사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그 개인에 관한 게 단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체단, 이거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 단체가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건 18년 지방직 7급, 20년 국회 9급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해 21년 국회 8급에 출제됐어요. 이거 옛날에도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정된 이후에 지난해부터 이제 깊숙하게 출제된다 그랬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도 그 보호대상 정보다라는 거. 이 보호대상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 판례도 나오죠. 지문에 관한 정보,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게 21년 지방직 9급에 출제됐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이건 아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도 봤는데, 최근에 최신 판례에서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는 것도 재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등에 처리되는 정보와 수기문서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수기문서는 그 제외한다고 있었던 건데, 오래전에 이건 개정해서 삭제됐죠. 이거 다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옛날에는 공공기관에 한정했는데, 비영리단체까지 다 포함돼요. 그 다음 공공기관의 이 내용도 외워야죠. 대통령령까지는 당장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빼놨는데, 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것 같고, 개인정보의 원칙은 이거는 제목 외우면 내용은 다 연결되도록 제가
제목을 갖다가 다 달아놨기 때문에 제목 정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정부 주체의 권리,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는 이건 가볍게 보면 돼요. 이건 틀린 거로 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논점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출제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부담 없이 읽어두는 정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번에도 390에서 얘기했지만 어디 소속이냐, 이건 출제가 자주 된다 그랬죠. 국무총리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그래서 21년 국회 9급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틀린 거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인데,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될 게, 그 정보공개법에서도 정보공개위원회는 정책, 제도, 계획을 다루는 거죠. 정보공개 심의에는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하고 저거하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분쟁조정위원회예요. 그게 463 하고 432하고 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잖아요.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뭔 시험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틀린 거로 출제했는데, 이거 틀리면 정신 나간 거죠. 왜냐면 분쟁의 조정, 그거면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 당연히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만 음미하면 될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432하고 434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자,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지, 이것도 개인정보심의위원회, 이딴 거 다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 이거는 몇 명, 이거는 올해 당장 출제될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이죠. 이건 제외한, 이러면 11명이 되는 거고, 이러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 밑에 내용까지는 당장 출제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회 임기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임기 3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신분보장, 겸직금지, 이런 거는 제목 정도 외워두면 될 거예요. 결격사유까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 소관사무, 이건데, 이게 424하고 463인데, 위원회 자 나오는 거는 법령 개선, 정책, 제도, 계획,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감만 익혀놓고, 나머지 다 외우려고 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9번도 당장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번, 11, 12, 다 이거 13까지, 이건 가볍게 읽어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인데, 누가 요청하는지 권한의 소재 정도는 당장 나올 가능성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기본계획, 이건 보호위원회가 수립한다. 이 제목 정도 외워두고, 시행계획 저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자료 제출 요구, 이것도 저런 거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이거는 어때요? 보호위원회 권한이자, 재량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제목만이 아니라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누구에게 하는 거냐? 공공기관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요런 게 이제 함정이죠.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의미할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할 수 있고, 국회, 법원, 독립기관들, 걔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까지 조금 음미를 해줄 필요가 있고, 자율규제 촉진 지원은 제목 정도 외우고, 국제협력도 제목 정도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참 외울 게 많으면서 짜증나면서, 중요한 게 개인정보 처리가, 결국은 이제 판례에 나오는 것, 앞으로 이제 나올 것까지 해서 일반 국민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형사처벌까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과징금하고도 관련되고 손해배상과도 관련되고 해가지고 이 처리의 의미도 다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명 처리, 이거는 지난해 21년 국회 8급에 출제됐어요. 다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인데 개인정보 처리자 16년도 지방직 7급에 출제됐죠. 개인정보 처리자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개인정보 파일, 그 다음 밑에 줄 보면 정부 주체, 이거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사유, 이거 6호가 21년 국회 8급에 출제됐어요. 이거 옛날에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깊숙하게 출제되기 시작하는 출제 경향이 보이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 짜증나는 건데, 외워야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 판례는 이제 기존 입장 재확인한 거라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고, 2번, 3번, 2번 판례가 21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고, 이거 좀 전에 미리 봤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 이제 정보 주체에 알려야 되는 내용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외우지 않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독해를 어떻게 풀어줘 줄 수가 없네요, 이건.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본문, 이것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21년 국회 8급에 출제됐고, 이제 깊숙하게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제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건 뭐 과잉금지 원칙이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이등 책임은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이게 16년 지방직 7급에 출제됐던 거고. 나머지도 이거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제공도 이게 일정한 사유에 한정되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중요한 거라.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의 의무, 요건데, 요거, 몇 월 달 판례더라? 1월 달 판례에 요 관련되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보충 자료에 최신 판례, 그때 뒤늦게나마 한번 달아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6번, 7번, 뭐 동의를 받는 방법 다 외워야 돼. 개인정보 처리 제한인데, 이게 민감 정보하고 고요식별 정보, 이런 걸 엄밀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민감 정보는 아니어도 고요식별 정보하고 다르다라는 그 감각만 봐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상, 신념 같은 맥락이죠.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이거 정치적인 이런 견해,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성생활에 관한 거, 뭐 이런 거라
그렇게 애우려고 노력 안 해도 식별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음 각화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2호가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0년 국회 구급인데 이거 틀리면 바보죠. 법령에서 오히려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인데 이거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거하고 또 별도로 돼 있어요. 여기 고유식별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으면 이건 가능한데 주민등록 바로 밑에 나왔구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죠. 이게 21년도 국회 8급에 출제됐어요. 아까 저 위에 2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할 수 있다. 이건데 저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죠. 그래서 저거 착각하지 말고 그다음 이 박스 2호도 21년 국회 9급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지난해 8급이든 9급이든 깊숙하게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인데 이거 옛날에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던 논점이에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거는 CCTV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저 개념은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사유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16년 지방직 7급에 출제된 건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은 사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나.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재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이거와 같이 이제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옛날에 출제된 논점인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은밀하게 촬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 틀릴 수가 없겠지만 군사시설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이거는 안내판 설치하면 안 되죠. 그 청와대 뒷산 북악산 이런데 뭐 어디선가 분명히 그 CCTV 몰래 설치되어 있을 건데 안내판이 없죠. 그죠? 북악산 저도 몇 번이나 갔는데 못 봤고 대모산 거기도 국가정보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딘가 있을 건데 안내판이 없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외워야 될 거예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될 거라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인데 이것도 다 중요한 거라 외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판례가 위탁의 그 개념이 나오죠. 제3자 제공은 완전히 넘기는 거고 위탁은 믿고 맡기는데 완전히 제3자에게 넘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 누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예요. 이거 잘 음미해야 돼요.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이거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위탁자 본인 이걸 뒤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탁자 이런 거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수탁자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21년도 국가직 9급에 출제됐던 건데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 간에 독자적 이익을 가지지 않고 이제 아까 1번하고 연결하면 외우기가 쉽죠.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1번 판례 뭐라 할 수, 제3자는 그 제공받은 자고, 그 제공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요 수탁자는 그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연결하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공이냐, 처리 위탁이냐 판단 기준인데, 이거는 뒤틀어내기는 어려우니까 가볍게 읽어보면 될 거고,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다 중요한 건데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가명정보는 아까 개념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외워두라 그랬죠. 가명정보의 처리인데 요 1항이 21년도 국회 구급에 출제가 됐죠.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이거 결합을 함부로 하면은 누군지가 신상이 특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본문 내용 100분의 3이라는 숫자까지 나왔거든요. 21년 국회 구급에. 이제 다음에 5% 이렇게 뒤집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 과징금에 가면 5%거든요. 거의 찾아놓을 걸 그랬네. 그 질서 위반행 위제법에 과태료가 5%이기 때문에 그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착각을 했구나. 제가 순간 착각을 했네요. 네,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제목 갖고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인데 이거는 누구예요? 개인정보 처리자. 누구의 의무인지 여기부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가 나오죠. 다 중요한 것들이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한 이것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의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의무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죠. 공공기관의 장. 그 주체를 외워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은 그 보호위원회. 이거 주체가 누군지 정도 외워두면 될 것 같고, 당장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만일에 중요한 거긴 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유효기간이 3년,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거고, 취소사유까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거 공공기관의 장이죠? 제목하고 주체 정도. 그 정도 외우면 될 것 같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의무, 이건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요거는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거니까 판례도 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 판례 보면 개인정보 누출의 개념이 나오죠.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누출, 국어 단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걸 틀릴 리는 없죠.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통제하에 있고,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된 게 꽤 많았죠. 그 전에 통신사 어딘지는 예민한 문제라 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 털렸고, 그죠? 여러 군데가 이게 누출이 됐죠. 그래서 갑 주식회사가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주식회사로부터 웹사이트 시스템 점검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다가 시스템 점검 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위 웹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을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병 등이 을 회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이거는 누출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결론 알아두면 될 거고. 과징금의 부과 있죠? 과징금의 부과. 금액까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과징금, 이런 경우인데, 사유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금액 뒤틀 것 같지는 않은데, 5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그렇지 않다. 고려 사항까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주체 권리 보장도 역시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 열람. 아까 4조에서는 목록 제목만 나열했잖아요. 여기 이제 구체적 내용까지 있죠. 그 내용 다 외워야 됩니다. 개인정보 제목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내용까지 다 외워야 될 내용들이 이것들은.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청구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아예 처리하지 말도록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권한행사 방법 절차의 권리 목록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고, 손해배상 책임도 출제가 꽤 많이 됐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18년 국가직 9급, 18년 지방직 7급, 20년 국회 9급에 최근에만 해도 3번이나 출제됐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논점이에요. 원래 그 손해배상 청구권, 이 권리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원고에게 유리하죠. 그 권리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원고 승소. 권리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고 승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고가 입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피고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도록 전환을 시켰잖아요. 이 특별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판례도 나왔죠.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 일단 음미할 게 뭐냐면, 음미할 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부터 일단 그 재산적 손해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해 정보 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자,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읽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번호가 동그라미 상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데 정오표에 반영해놨어요. 이거 의미할 게 뭐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이거 한정돼. 이거는 개인,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는 모든 경우 다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 다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 안 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거는 숫자까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3배 외워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배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여기 손해배상 책임은, 근데 또 예외도 있죠.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증명할 땐 그렇지 않고,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
외울 게 없고.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거는 그것만 어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는 거로 그것만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고, 나머지 있죠? 그 위에 그 손해배상 책임의 첫째 줄 보면 위반은 이 법이에요. 다른 법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요.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 특별법이 있죠. 그건 포함이 안 되고 이 법, 오직 이 법 위반한 행위, 위법성, 그 다음 손해를 입었다는 거, 이거는 입증 책임 전환이 안 되죠. 그죠? 이걸 잘 봐야 돼요. 따라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골 때려지죠, 이게. 이게 손해를 입증 못하면 39조 1항에 따라 청구해봐야 기각 판결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증 못할 때도 최소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 6번 있죠. 법정 손해배상 청구 특별 규정을 또 둔 거예요. 그 39조 1항에 따르면 조금 전에 봤지만 고의가실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 특히 요 관련되는 게 이제 손해 발생, 이거는 그 정보 주체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39조 1항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도저히 손해 입증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39조 2항으로 청구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 선택권은 정보 주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보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입증 책임 고의가실은 전환이 되죠. 여기도 고의가실이 없음을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 면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법원이 이제 손해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심변론 종결 전까지 그 39조 했다가 이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인데,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특례, 이것도 뭐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 다 외워둬야 될 거고, 또 그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외워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건 뭐 제가 설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8번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리인의 지정, 이건 제목에다가 의무 그거 하나 더 적어놓으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런 의무가 있다라는 정도.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이거 뭐 1항 정도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호주의인데, 이건 3-37의 국가배상법이 대표적인, 그 다음 헌법에 또 상호주의 하면 외국인 토지법, 그것도 상호주의로 자주 실제가 되죠. 그래서 3-37에 거기 상호주의인데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에 하는 거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거 상호주의라 그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 수준에 상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이나 국제협정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뭐 12, 13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과징금에 관한 거? 이게 판단하기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출제위원도 이걸 다 외우라는 전제하에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다른 거 갖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자, 이제 권리구제 수단 절차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그 밑에 박스까지 다 외울 건 아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기 2년 1차에 연임할 수 있다. 그 정도 외워두고, 뭐 신분 보장 이거 안 될 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5번, 4번,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조정 원하는 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제한이 없죠? 단체 소송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60일 이내 부득이할 때 그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정전 합의 권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됐고, 분쟁 조정인데 그 조정안 작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박스 밑에 가면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동의한 거로 본다. 이게 함정이에요. 간주거부라 그래서 거부한 거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줄 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집단 분쟁 조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대규모 피해잖아요. 근데 18년 그 국가직 9급에는 제목만 출제됐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 근데 지금은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까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인 분쟁조정, 이게 집단 분쟁조정의 개념이에요.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도 다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단체 소송, 이게 3-263의 단체 소송 개념하고 종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을 해야 이해가 쉬울 거기 때문에 3-263에 보면 그 밑에 도표 있죠?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이게 2-466하고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반드시 한번 읽어주길 바랍니다. 단체소송의 대상 등인데 이게 그 단체 제한이 없다 틀린 거로 18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단체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쉽게 출제된 거는 일정한 단체 하나요. 그 정도로 20년 국회 9급에 나왔죠.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고 이 사유, 요게 21년 국회 9급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밑에까지 이제 출제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속관할이죠. 이거 외워야 돼요, 다. 이 전속관할제가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도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헌법재판이 변호사 강제주의잖아요. 이거는 변호사 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선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 허가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소송 허가 요건, 이것도 다 외워야 될 거고, 확정 판결의 효력,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의 적용, 이런 거 다 외워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적용의 일부 제인데, 요거는 그 박스, 저 정도, 이거 축제 되면은 진짜 그 생으로 다 외워야 되는데, 3장부터 7장까지고, 이거 조 하나하나, 이거는 외우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거 나오면 틀리고 말아야지. 생으로 나올 리는 없고,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외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판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까지 포함된다. 그 정도 일단 외우고 판례 알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판례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의 개인정보 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그 개인정보를 2주 이후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포함된다. 이건 뭐 결론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비밀유지, 이건 뭐 틀리게 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의견 제시 및 개선 공고는 보호위원회 그 재량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침해 사실의 신고, 이거 제목 정도, 이런 게 있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인데 이것도 누가 보호위원회의 재량이다. 그 정도까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시정조치, 이것도 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고발 및 징계 권고도 보호위원회. 그 정도만, 일단 그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저게 이제 뭐 몇 년간 전형적인 게 이제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점점 이제 변별력 때문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엽적인 거 출제하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벌칙적과 관련된 공무원 의제인데 저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판례, 이건 판례는 무조건 알아야죠. 거기 이제 그 요지의 세 번째 줄 보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거로 개인정보 취득이나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뒤틀어내면 저거밖에 없어요. 적극적 행위에 한정한다. 그게 틀리다는 거.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고, 밑에 줄 내려가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 뭐 이거 뒤에 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외울 게 없죠. 이게 이제 판례, 보충자료에 판례 일부가 추가되어 있는데, 보충자료 15페이지는 뚱딴지가 잘못 들어간 거라, 저기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죠? 그 정보 공개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그 4번 번호를 지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16페이지 벌칙에 관한 거 예요라고 한 건 아니고, 판례하고 연계를 하라 그래서, 자, 17페이지로 가면, 양벌 규정에 관한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그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벌 규정 때문에. 그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라면 행위자를 벌하는 위에, 자, 요것도 음미해야지. 법인 또는 개인. 여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제외된다는 거 알 수 있죠? 해당 조문에 벌금에 과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거는 양벌 규정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형법정지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 저거는 뭐 법률 내용하고 연계를 하면 해석이 되는 판례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2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편 행정상 의무형 학부수단에 관해서 다루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